1909년에 러더퍼드란 과학자가 금속박에 알파 입자를 쐈습니다. 알파 입자는 금속박을 그대로 통과해서 지나갔어요. 이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금속박은 금원자들로 이루어졌고 알파 입자는 질량이 굉장히 큰 입자예요. 이거를 비유해보면은 공중에 휴지 한 장을 걸어놓고서 그곳에 포탄을 쏜 것이랑 마찬가지였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일부의 알파 입자가 튕겨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휴지 한 장에 포탄을 쐈는데 그 휴지에 포탄이 맞고서 포탄이 튕겨져 나온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자, 이것을 설명하려면은 원자의 양전하가 원자에 있는 그 양의 전하를 가진 원자 안의 물질이 우리가 기존의 원자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내부의 아주 작은 부분에 모두 뭉쳐 있어야 했어요. 그래야지 강력한 전자기력이 알파 입자를 휘어지게 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양전하를 제외한 음전하를 가진 전자, 그 전자들의 알려진 질량은 엄청나게 작았습니다. 원자의 질량에서 전자가 차지하는 질량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죠. 하지만 양전하는 원자 중심의 아주 작은 영역에 모두 모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되나요? 우리가 원자라고 알고 있던 것의 99.9%가 빈 공간이고 중심의 아주 작은 점에 모든 질량이 다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더퍼드 원자 모형이라는 게 나와요. 러더퍼드 원자 모형이 이때 나오죠. 원자의 중심에 양전하를 띤 원자 핵이 있고 주변을 전자들이 회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형에는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자가 궤도를 따라 이렇게 운동을 하면요 가속을 하는 거예요. 원 운동은 가속이기 때문에 가속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가속을 하면은 전자기파가 방출이 됩니다. 자, 그럼 전자기파는 에너지니까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죠. 그럼 이 전자는 에너지를 점점 잃습니다. 에너지를 잃으니까 점점 원자핵 안으로 빨려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아는 원자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러더퍼드 원자 모형은 사실 불가능한 원자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원궤도 운동을 하면은 전자들이 이 안으로 빨려 들어가서 이 원자핵과 충돌해서 결합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아는 원자란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보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데 이 전자들이 특정 궤도에만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받으면은 더 높은 궤도로 갈 수 있는 거고 더 높은 층으로 이사를 갈 수 있어요. 에너지를 받으면. 그리고 에너지를 방출을 하면은 더 낮은 궤도로 가야 하는 거죠. 이런 보어의 원자 모형은 당시 원자한테 관찰되었던 많은 결과들을, 실험 현상들을 잘 설명을 했어요. 근데 하지만 여전히 이상하죠. 전자는 어떻게 이 특정 궤도에 머무를 수 있죠? 원자핵은 양전하이고 전자는 음전하니까 서로 잡아당겨야 하는데 어떻게 이 특정 궤도에 머무를 수 있죠? 자, 그렇다면은 전자는 궤도 운동을 하면서 원심력으로 저항을 해야 할까요? 자, 그렇다면 왜 특정 궤도에만 머무를 수 있는 거죠? 고전력학의 관점으로 봤을 때 보어의 원자 모형은 역시 이상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러더퍼드 원자 모형이랑 다를 바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 보어의 원자 모형은 관찰되는 모든 결과를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고전력학이 미시세계의 현상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드러났죠. 그래서 보어는 이런 자신의 원자 모형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기 위해 이제 주변의 과학자들과 함께 새로운 양자역학이라는 새로운 과학을 만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해석 방법을 내놔요. 우리 세계를 기존의 고전역학과 다르게 확률론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가져와요. 원자 안에 이 전자가 지금까지의 생각과는 다르게 측정 전까지는 확률적으로 존재한다는 괴상한 이론을 가져온 것입니다. 자, 원자 안에 있는 전자의 우리가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서 광자를 한번 쐈다고 해봅시다. 방금 광자가 쏴서 이렇게 전자를 발견했죠. 광자를 통해서 전자의 위치를 알아냈어요. 자, 그러면은 이 광자가 부딪히기 바로 직전에도 전자는 여기에 있었을까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당연히 그렇다입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의 해석은 그렇지 않았어요. 광자로 측정을 하기 전까지 전자의 위치는 그곳에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확률적으로 모든 공간에 퍼져 있죠. 어느 위치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고 어느 위치는 확률이 낮습니다. 자, 이것은 만약에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실험을 반복해서 한다면은 전자가 계속해서 똑같은 위치에서 발견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극단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되돌려서 다시 실험을 한다고 했을 때 전자는 똑같은 그 위치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죠. 자, 이런 확률론적 해석 방법은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우리 과학계에서 풀리지 않았던 여러 실험 결과들을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석 방법에 반대하는 과학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극렬하게 반대했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분이죠.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은요, 우리 세계가 이런 주사위 놀이처럼 그렇게 결정될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달을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달이 그곳에 존재하지 않는 게 말이 됩니까? C는 주사위를 던지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이 관찰 결과를 잘 설명하는 것은 맞지만 아직 불완전한 이론이라고 했어요. 물질의 속성은 측정 전에도 명확히 존재하고 있는데 양자역학이 불완전한 이론이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더 정확한 이론이 나오면 결정되어 있는 물체의 속성을 정확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다 이제 하이젠베르크가 불확정성 원리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주장과는 다르게 우리 세계가 근본적으로 물질의 속성을 결정할 수 없는 불확정성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해요. 자, 어떤 전자의 위치와 속력을 측정한다고 해봅시다.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상호작용이 있어야 돼요. 광자를 부딪혀서 측정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광자를 부딪히면 여러분 전자가 움직입니다. 전자의 속력이 변해요. 속력 변화를 최소화하려면 매우 약한 에너지의 광자를 부딪혀야 합니다. 매우 약하게 광자를 부딪혀야지 전자의 속력 변화가 작아져요. 광자의 이런 에너지가 낮은 것은 파장이 길다는 것을 뜻해요. 근데 파장이 길면은 전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떤 의미냐면은 1mm 크기의 먼지를 측정하는데 눈금이 1m인 자를 사용하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눈금 1m인 자로 1mm 먼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습니까?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파장이 긴 광자, 그러니까 에너지가 낮은 광자를 사용해서 전자의 위치를 측정하면은 전자의 위치를 정확히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의 속력 변화가 안 생기도록 광자를 아주 에너지가 낮게 부딪히면은 전자의 위치의 불확정도가 높아집니다. 속력은 정확히 측정할 수 있겠지만 위치는 정확히 측정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번엔 반대로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도록 높은 에너지의 광자를 써볼 거예요. 눈금이 아주 작은 자를 이용하는 거예요. 고에너지의 광자는 파장이 아주 짧고 눈금 간격이 작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전자의 정확한 위치를 이번엔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이번에는 높은 에너지의 광자가 전자에 부딪혔기 때문에 전자의 속력이 이번에는 크게 변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속력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세계에는 결국 전자의 위치와 속력은 동시에 측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불확정성이 존재하는 것이죠. 위치와 속력뿐만이 아니라 시간과 에너지 등 어떤 물체에 연결된 속성 두 가지는 항상 동시에 측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불확정성 원리라고 해요. 좀 더 멋있게 얘기하려면은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라고 이렇게 소개팅 때 얘기하면은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진짜로 하진 마시고요. 자, 이것은 우리의 측정 기술의 한계가 아닙니다. 측정 기술이 낮기 때문에 생기는 한계가 아니라 자연의 근본적으로 깔린 불확정성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기술이 발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측정할 수 없는 게 존재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아인슈타인은 이것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주장을 했죠. 물질의 속성은 이미 결정되어 있어. 그것을 알 수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희 양자역학이 스스로 불완전한 이론이라고 주장하는 거야. 아인슈타인을 지지하는 학자들과 보어의 양자역학을 지지하는 학자들과 논쟁이 벌어집니다.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의 빈틈을 공격하면 보어가 하나씩 해명하는 식으로 논쟁이 벌어졌어요. 자, 보어는 아인슈타인의 공격을 느리지만 아주 철저하게 방어했습니다. 계속된 패전에 화가 난 아인슈타인이 제대로 이를 갈았어요. 포돌스키, 로젠과 함께 EPR 논문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역사적인 논문이죠. EPR 논문을 아인슈타인이 발표를 해요. 그동안은 아인슈타인이 사실 그냥 툭툭 던지는 식으로 반격을 했거든요. 학회에서 이제 양자역학 관련자들이 발표를 하면 아인슈타인이 그냥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식으로 공격을 했어요. 그럼 보어는 거기서는 이제 땀을 흘리면서 되게 막 당황해 하다가 하루 뒤에 천천히 이제 나타나서 아인슈타인이 말한 것들을 하나씩 조목조목 반박을 잘 하죠. 그러다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제 화가 난 거죠. 계속해서 반박을 당하니까 이제는 제대로 준비를 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게 바로 포돌스키, 로젠과 함께 쓴 EPR 논문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어요. EPR 논문이. 양자역학의 이론적 예견치가 실험 결과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양자역학 자체는 결코 미시세계를 서술하는 궁극적인 이론이 될 수 없어. 모든 입자들은 임의의 순간에 명확한 위치와 속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불확정성 원리는 자연에 내재된 한계가 아니라 양자역학 자체의 한계라고 할 수 있어. 양자역학은 엄연히 존재하는 실체를 알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이론이고 기껏해야 완전한 이론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디딤돌 정도의 역할이요.
완전 극딜을 하죠. 하지만 EPR 측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양자역학이 불완전한 이론이라고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EPR 논문에서 공격을 한 것은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였어요. 아까 소개팅에서 쓰면 굉장히 멋있는 멘트라고 했죠.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를 EPR 논문에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자, 불확정성 원리는 우리가 물체의 위치를 측정을 하려면은 반드시 교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불확정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말하는 거죠. EPR은 그래서 이 근원적 가정을 피해 가면은 불확정성 원리의 모순을 깰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자를 교란하지 않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위치와 속도를 측정하는 것이죠. 자, 봐봐. 너희들도 알겠지만 두 개의 입자가 갑자기 생성되는 경우가 많아, 알지? 이때 두 입자는 동일한 속도로 반대 방향으로 날아가, 맞지? 동일한 속도로 날아가는 거 맞지? 이거 동의하지? 이제 보어가 말하죠. 그치. 하지만 그 입자의 속도가 얼마인지,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는 측정 전까지는 알 수 없어. 그건 나도 알아. 하지만 봐봐. 우리가 왼쪽 입자의 위치를 측정한다고 해봐. 자, 이렇게 측정을 합니다. 이렇게 동시에 날아가는 입자를 왼쪽 입자의 위치를 측정을 하죠. 자, 그러면은 오른쪽 입자의 위치는 어디야? 중앙에서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자, 그렇다고 했다. 자, 그러면은 아무런 교란 없이 오른쪽 입자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 거니까 뭐겠어? 오른쪽 입자의 위치는 이미 정확히 결정되어 있다는 거 아니야. 또 봐봐, 이번에는 왼쪽 입자의 속도를 정확히 측정했어. 자, 그러면은 오른쪽 입자의 속도도 알 수 있지. 이것도 아무런 교란 없이 알아낸 것이니까 입자의 속도가 측정 전에도 이미 정확하게 결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야. 어때? 내 말 맞지? 입자의 위치, 속도와 같은 속성들은 측정 전에도 이미 정확하게 결정되어 있는 거야. 확률적으로 존재하느니 그런 멜랑꼴리한 게 아니란 말이야. 이제 보어가 대답을 합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입자의 위치와 속도는 동시에 알 수 없는 거잖아. 동시에 알아낼 수 있어? 위치를 알아내거나 속도를 알아내는 거지 동시에는 결코 알 수 없어. 불확정성 원리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그리고 간접적으로 알아냈다고 하더라도 입자의 위치와 속도가 측정 전에 명확히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야. 확률적으로 온 공간에 퍼져 있다가 왼쪽 입자의 위치를 측정한 순간 오른쪽 입자의 위치도 하나로 결정된 것이지. 여기서 아인슈타인이 이제 극대노를 합니다. 이건 또 갑자기 더 이상한 소리를 하네. 국소성은 물리학의 기본 공리야. 공간적으로 분리된 물질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위해선 반드시 물리적인 매개체가 필요하다고. 뉴턴의 중력도 국소성을 위배해서 나의 상대성 이론에게 자리를 내준 거 아니겠어? 지금 너네 말은 왼쪽 입자에게 준 영향이 오른쪽 입자에게 순간적으로 전해졌다는 거잖아. 만약 두 입자가 일광령 떨어져 있어도 순간적으로 전해지는 거야? 그럼 광속을 초과한 정보 전달이 일어나는 건데 지금 나의 상대성 이론이 틀렸다고 말하는 건가?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또 소개팅에서 쓸만한 멋진 말이 나왔죠. 국소성. 자, 국소성이라는 게 뭐라면은 우리 우주에서 공간적으로 떨어진 어떤 분리된 물체는 어떤 영향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항상 무언가 매개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공간적으로 분리돼 있으면은 여기서 이쪽으로 정보라든가 어떤 작용을 하려면은 반드시 매개체가 직접 가서 전달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국소성이라고 해요. 공간이 국소성을 띠고 있다. 자, 근데 이제 보어가 이제 얘기를 하죠. 보어 목소리 뭐였죠? 까먹었네요. 이 목소리였죠. 우주가 국소성을 따른다는 것이 증명된 진리는 아니잖아. 다시 할게요. 좀 약간 찌질했죠. 보어가. 우주가 국소성을 따른다는 것이 증명된 진리는 아니잖아. 우주가 비국소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왼쪽 입자와 오른쪽 입자가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서로 분리된 입자가 아닌 거지. 그래서 왼쪽 입자에게 준 영향이 오른쪽 입자에게 즉각적으로 작용한 거고, 그리고 이것은 정보의 전달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의 상대성 이론에도 위배되지 않아. 여러분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논쟁 아닙니까? 과학자들의 논쟁은 이렇게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자, 그런데 이런 소모적 논쟁이 계속되니까 이제 한 명이 또 껴들어요. 저명한 물리학자 중 한 명이죠. 파울리가 이런 상황을 비판을 합니다. 파울리 목소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파울리는 제가 제 3의 목소리는 생각 안 해봤는데 파울리는 어떤 톤으로 해야 됩니까? 파울리의 성격은 되게 냉소적이고 되게 비판 잘하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날카롭고 좀 화가 난 목소리를 해보겠습니다.
존재 여부조차 분명치 않은 대상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게 물리학자로서 바람직한 자세야. 마치 바늘 위에 얼마나 많은 천사가 올라앉을 수 있는지 따지는 거랑 뭐가 다른 거야. 자, 이거 우리가 많이 하는 거잖아요. 측정할 수 없는 대상을 가지고 사실 여부를 따지는 거 우리가 많이 하는 거죠. 막 이런 거 우리 많이 하잖아요. 만약 빛보다 빨리 달리면 과거로 갈 수 있나요? 뭐 이런 논쟁을 얘기하는 거죠. 대부분의 물리학 양자역학은 측정 가능한 대상을 다룹니다. 관찰한 결과를 해석을 하고 예측을 하는 그런 학문이죠. 측정될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측정하기 전에 입자의 속성 같은 것이 물리학의 대상으로 삼으면은 안 된다는 그런 파울리의 지적인 거죠. 왜냐면 그건 어차피 측정할 수 없는데 그걸 왜 자꾸 대상으로 삼아서 논쟁을 하냐 이거냐. 논쟁을 왜 그런 걸로 해? 그런 거예요. 지금 한 입자의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측정을 할 수가 없다면은 입자의 위치와 속성이 정확히 결정되어 있냐, 이런 질문은 물리학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인슈타인한테 딴지 좀 그만 걸고 더 건설적인 연구를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아인슈타인이 이때 좀 삐져가지고 그다음부터 방에 바뀌어서 연구만 했다 그래요. 그래서 약간 말년에는 뒷방 늙은이 이런 취급을 받았다고 하죠. 근데 사실 이들의 싸움은, 아인슈타인과 그 보어 측의 싸움은 답이 없는 그런 싸움 같았습니다. 왜냐면은 입자의 속성이 측정 전에 결정되어 있는지,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그렇지 않은지, 측정과 동시에 결정이 되는지, 보어의 말처럼 이것은 결코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알아낼 수 없는 그런 사실 같았으니까요. 파울리의 말이죠. 우리가 실험을 통해 결코 알아낼 수 없는 그런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런 싸움은 사실 답이 없다. 그런데 1964년 반전이 일어납니다. 존 벨이라는 학자가 획기적인 방법을 제안을 해요. 얘는 또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할까요? 존 벨은 이게 어울릴 것 같네요. 야, 내가 생각해봤는데 이렇게 하면 너네 싸움 누가 맞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불확정성 원리가 위치와 속도처럼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결정할 수 없다고 했잖아. 근데 만약 세 개의 속성이 동시에 결정되지 않으면 측정 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는지, 측정을 해야 결정이 되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실제로 입자는 동시에 결정되지 않는 세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스핀이라는 그런 특성이죠. 스핀은 쉽게 얘기하면은 입자가 회전하는 모습을 생각을 하면 돼요. 실제로 입자는 사실 회전을 하지는 않지만 회전을 한다고 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냥 스핀은 회전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회전축에 대해서 반시계로 회전하는 것을 업스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을 다운스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입자의 임의의 스핀을 결정한다고 했을 때, 이 입자의 스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스핀은 서로 다른 축들 스핀들의 합으로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북동쪽 회전축으로 회전하는 스핀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떤 입자가 이런 스핀을 가지고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스핀은 북쪽 회전축의 스핀과 동쪽 회전축의 스핀 두 가지 양을 더하면은 이런 스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려우시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북동쪽으로 향하는 속도를 북쪽의 속도와 동쪽의 속도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북쪽으로 향하는 속도와 동쪽으로 향하는 속도를 합치면은 북동쪽으로 향하는 속도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입자의 스핀도 서로 다른 축 스핀들의 합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입자의 스핀을 정확히 안다, 이 입자의 스핀을 정확히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입자의 모든 축에 대한 스핀을 정확히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축에 대한 스핀이 정확히 결정이 되어 있어야지 이 입자의 스핀이 결정되어 있다, 정확히 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전자의 스핀이 측정 전까지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험 결과가 그래요. 측정 전까지 이 스핀을 확률적으로만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이 스핀이 어떤 스핀을 갖고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확률적으로만 알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전자의 스핀을 특정 회전축에 대해서 측정을 한다고 했을 때 전자의 스핀은 둘 중 하나예요. 우리가 만약에 위로 향한 축에 대해서 측정을 하면은 전자의 스핀은 그 축에 대해서 업스핀 또는 다운스핀 둘 중에 하나로만 결정이 돼요. 근데 이 한 축에 대해서 스핀을 우리가 결정을 하면요, 측정을 해서 결정을 하면은 이게 교란이 되면서 다른 축에 대한 스핀을 정확히 알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위치, 속도, 불확정성 관계랑 똑같은 거죠. 전자의 스핀을 알기 위해서 어떤 한 축에 대한 스핀을 우리가 실험을 해서 결정을 한다 라고 하면은 이제 다른 축에 대한 스핀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거죠. 왜냐면은 이 측정을 할 때 이 전자의 스핀이 교란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하이젠베르크 불확정성 할 때 얘기했던 위치, 속도, 불확정성의 원리랑 똑같은 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데이비드 보움은 EPR이 제기했던 문제를 스핀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바꿨습니다. 전자가 임의의 모든 축에 대해서 명확한 스핀 값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가? 그러면 이거는 실험을 할 수가 있죠.
실험실의 중앙에서 전자 두 개가 생성되어서 반대 방향으로 날아갑니다. 어떤 쌍생성의 경우 전자가 동시에 생성돼서 반대 방향으로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럼 이 양 끝에는 전자의 스핀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요. 스핀을 측정하는 장치는 임의의 축에 대해서 전자의 스핀을 측정을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북쪽을 향한 축과 좌우로 120도를 이루는 3개의 축으로 전자의 스핀을 측정하도록 만들었다고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총 3개의 축에 대해서 랜덤하게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3개를 동시에 측정하는 게 아니라요. 이 3개로 설정된 축 중에 어느 하나의 축으로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의 스핀이 측정 전에 어떻게 결정되어 있는지를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는 만약 동시에 동일하게 쌍생성된 이 전자를 같은 축으로 양쪽에서 측정을 했을 경우 이 측정된 두 전자의 스핀이 반드시 서로 반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두 전자가 얽힌 상태에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보어랑 아인슈타인 측 모두, 보어 측, 아인슈타인 측 모두 100% 확실하는 부분이에요. 이 입자의 스핀이 무엇인지 측정 전까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서로 똑같은 축에 대해 측정을 한다고 했을 때 반드시 두 전자는 서로 반대되는 스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거는 100% 확신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양자역학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냐면은 왼쪽 전자의 스핀을 측정하는 동시에 오른쪽 전자의 스핀이 결정된다는 것이고 아인슈타인은 이미 전자가 처음 생성될 때부터 왼쪽 전자는 업스핀으로 결정이 된 거고 오른쪽 전자는 다운스핀으로 결정이 돼서 이미 그 속성을 측정 전에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벨이 아까 존 벨 씨가 둘 중 누가 맞는 건지 실험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쉽게 얘기해 봅시다. 어떻게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지. 자, 2개의 쌍으로 짝지어진 상자들이 있습니다. 여기 상자 박스가 있고요. 이 상자 안에는 총 3개의 주머니가 있어요. 각각의 주머니에는 빨간 공 또는 파란 공이 들어있습니다. 자, 근데 주머니를 열기 전까지는 이 안에 빨간 공이 있는지 파란 공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요. 같은 쌍의 상자에서 동일한 주머니를 연다고 했을 때 서로 무조건 반대 색상의 공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자, 이게 앞에 설명한 EPR 문제랑 사실 똑같은 거죠. 이 상자는 그 쌍생성된 전자인 거고 이 주머니는 측정하는 축입니다. 3개의 측정하는 축이고 이 축 안에 색깔 공은 그 축으로 측정할 때 나오는 업스핀이냐 다운스핀이냐 이 문제죠. 근데 아까 같은 축에 대해서 측정한다고 했을 때 그럼 여기서는 동일한 주머니로 측정한다고 했을 때 서로 무조건 반대 방향의 스핀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무조건 서로 반대 색깔의 공이 나온다.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럼 이거를 아인슈타인은요 처음부터 이 주머니 안에 공의 색깔이 결정되어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양자역학은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주머니를 여는 순간에 서로 반대 색깔로 동시에 결정된다는 것이다. 주머니를 여는 측정하는 순간에 결정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양자역학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봅시다. 이 쌍으로 짝지어진 상자들을 일광년 떨어진 거리에 두 사람한테 계속해서 배달을 하는 거예요. 같은 쌍의 상자를 받은 사람들은 똑같은 주머니를 여는 게 아니라 그냥 랜덤하게 자기가 열고 싶은 주머니를 랜덤하게 여는 겁니다. 그냥 랜덤하게 열어요. 아무 주머니나 열어도 돼요. 근데 이때 만약에 똑같은 주머니를 열었을 때는 서로 반대 색상의 공이 무조건 나오겠죠. 다른 번호의 주머니를 열었을 때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똑같은 주머니를 열게 될 경우 반대 색상의 공이 나온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아인슈타인의 주장대로 공의 색깔이 처음부터 결정되어 있었다고 해봐요. 자, 그러면 두 사람이 다른 색깔의 공을 관찰할 확률이 몇 %가 되는 걸까요? 만약에 처음부터 빨빨빨, 파파파 이렇게 주머니 안에 공의 색깔이 결정되어 있었다고 해봐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서로 다른 색깔의 공을 볼 확률이 100%인 거죠. 맞죠? 무조건 100%. 어떤 주머니를 열더라도 서로 다른 색깔의 공을 보는 거잖아요. 반상 반대 색깔의 공이 나와야 돼요. 자, 근데 이번에 같은 색깔이 아니라 빨빨파, 파파빨 이렇게 두 가지 색깔의 공과 하나의 색깔의 공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게 가장 낮은 확률이에요. 그렇죠. 3개 주머니가 다 같은 색깔의 공일 때는 100% 확률로 서로 다른 색깔의 공을 받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다른 경우의 수가 이거밖에 없죠. 또 다른 경우의 수 있나요? 공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까 3개 아니면 이건데 3개는 100% 확률로 서로 다른 색깔의 공을 보는 거고 이렇게 빨빨파 2개 한 개로 나눠 들어갔을 때는 그거보다 낮은 확률로 보게 될 거예요.
이게 가장 낮은 확률이고요. 다른 것도 있나요? 없죠. 자, 그럼 상자 속 이 주머니 안에 공이 빨빨파, 파파빨로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면은 몇 퍼센트의 확률로 서로 다른 색깔의 공을 보게 될까요? 자, 몇 개 안 되니까 경우의 수를 한번 다 써보죠. 왼쪽 사람이 첫 번째 주머니를 열었어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이 첫 번째 주머니 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빨파인 거고, 오른쪽 사람이 두 번째 주머니를 열었을 때는 빨파인 거고, 오른쪽 사람이 세 번째 주머니를 열면은 빨빨인 거죠. 경우의 수가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왼쪽 사람이 두 번째 주머니 열었을 때는 빨간색 공이 나올 거고, 이거에 따른 경우의 수는 오른쪽 사람이 첫 번째 열었을 때 빨파, 두 번째 열었을 때 빨파, 세 번째 열었을 때 빨빨인 거죠. 자, 이번에 왼쪽 사람이 세 번째 주머니를 열었을 때 파란색 공이 나오겠죠. 이미 결정되어 있다면. 그럼 이때 가능한 경우의 수는 오른쪽 사람이 첫 번째 주머니를 열었을 때 파 해서 파파, 두 번째 주머니를 열었을 때 파란색이니까 파파, 세 번째 주머니를 열면은 빨간색이니까 파빨,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주머니 안에 입자들이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면은 가능한 전체 경우의 수는 총 9개입니다. 자, 이 중에 서로 다른 색깔의 공을 보게 되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개입니까? 5개이죠. 이렇게 5개예요. 빨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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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빨에서 5개죠. 자, 그러면 확률이 얼마입니까? 9개 중에 5개. 9분의 5죠. 9분의 5. 그러면은 대략 55%죠. 50%가 넘습니다.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만약 공의 색깔이 아까 스핀이죠. 자, 공의 색깔이 이미 처음부터 결정되어 있었던 거라면은 여러 번 상자를 나눠 가지고 공의 색깔을 측정했을 때 서로 다른 색깔의 공을 관찰할 확률이 최소 50% 이상이 나와야 합니다. 100%일 수도 있어요. 무조건 가장 낮은 확률이 50% 이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양자역학의 예측대로 계산을 하면은 50%가 나옵니다. 양자역학은 확률 계산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설명해 드리지는 않지만 어쨌든 양자역학의 말이 맞다면은 50%의 확률로 서로 다른 공을 봐야 하는 거고, 아인슈타인의 말이 맞다면은 50%가 넘어야 해요. 문제 상황이 굉장히 깔끔해졌죠. 이제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기만 하면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 이 박스 안에 공을 넣고서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저것을 전자의 스핀을 이용해가지고 측정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원리가 이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예전에 한번 쇼츠로 이 양자역학 영상을 쉽게 설명하려고 주머니를 만들어서 올렸더니 사람들이 왜 진짜 주머니를 가지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자, 이거는 비유이고요. 자, 이런 실험을 전자의 스핀을 가지고 한다, 이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잠깐 우리 머리를 식히면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입자의 속성이 측정 전에도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다. 아니다. 양자역학의 괴상한 주장처럼 측정을 함과 동시에 결정이 된 거다. 아인슈타인이 맞는 것 같습니까? 양자역학이 맞는 것 같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아인슈타인 말이 맞아야 하겠죠? 측정과 동시에 결정이 된다는 게 저희가 경험한 세상과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자, 물론 이 실험이 우리가 얘기했던 주머니 속 공을 확인하는 것처럼 쉬운 실험이 아닙니다. 전자가 이제 스핀을 측정하기 위해서 측정기로 이동할 때까지 중간에 아무런 교란을 받지 않아야 해요. 굉장히 어려운 실험이에요, 사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초반에 버클리 대학의 프리드만과 클라우저가 처음으로 이 실험에 성공을 했고, 1980년대 프랑스의 알랭 아스펙이 칼슘 원자의 광자를 이용해서 더 정밀한 실험을 구현을 했습니다. 1997년엔 제네바 대학의 니콜라스 기신이 감지기 사이의 거리를 11km까지 떨어뜨려 놓고 이 실험을 구현을 했어요. 이들이 측정할 확률은 얼마였을까요? 이 실험에서 나온 확률은 얼마였을까요? 감지기가 측정한 전자들이 서로 다른 스핀을 가지는 확률은 바로 50%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이 틀렸고 보어가 맞았던 거죠. 정리해봅시다. EPR의 주장은요, 이 실험으로 틀린 것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EPR이 주장했던 모든 주장이 이 실험으로 부정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양자역학은 입자의 속성은 결정되어 있지 않고 측정과 동시에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 입자의 측정을 하면은 오른쪽 입자도 동시에 결정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 우주의 비국소성을 의미합니다. 공간을 뛰어넘어서 즉각적 작용이 일어난 것이죠. 근데 아인슈타인은 우리 우주가 국소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왼쪽 입자와 오른쪽 입자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면 왼쪽 입자에 우리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얘를 막 때리고 막 태우고 지지고 막 어떤 짓을 왼쪽 입자에 하더라도 이 오른쪽 입자에 정보가 전달되지 않으면은 그때까지는 이 오른쪽 입자는 그것을 알 수 없는 것이었어요. 이게 아인슈타인의 국소적 우주인 거죠.
그래서 입자의 스핀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결정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50%를 넘어야 했어요. 우리 우주가 국소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존 벨이 제안한 실험의 결과에 따르면은 공간적으로 떨어진 두 입자가 상호 연관되어 있고 즉각적 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양자역학의 설명대로라면은 왼쪽 입자를 측정하면은 파동함수가 붕괴되면서 속성이 결정이 되는 거죠. 왼쪽 입자를 측정하면은 왼쪽 입자의 파동함수가 붕괴되면서 왼쪽 입자의 속성이 결정이 되고, 동시에 오른쪽 입자한테도 즉각적으로 작용이 일어나서 파동함수가 붕괴되고 속성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게 양자역학의 설명이죠. 그런데 이런 비국소성, 즉각적 작용이 일어난다는 비국소성을 받아들이면은 이피알이 주장했던 입자의 속성이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는 것도 사실 반증되지는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입자의 속성이라는 것은 측정 전에도 이미 결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왼쪽 입자를 측정하면서 그 동시에 오른쪽 입자가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바뀌어가지고 자신들이 말한 대로 50%가 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각적 영향을 받아서 아인슈타인이 예측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래도 아인슈타인은 자기가 주장했던 우주가 국소성을 띈다는 그런 논리에서는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할 뿐 입자의 속성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그런 숨은 변수 이론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멋있는 용어 하나 나왔죠. 숨은 변수 이론. 이것도 나중에 소개팅에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숨은 변수 이론. 우리가 알지 못할 뿐 입자의 속성, 어떤 숨은 속성이 이미 입자는 가지고 있다. 이게 숨은 변수 이론이에요. 아인슈타인은 이건 지켰습니다. 한 가지는 지켰어요. 이건 지켰는데 대신 우주의 국소성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즉각적 작용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인정해야지 우주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자신의 그런 결정론을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뭐가 확실해졌냐면은 공간적으로 떨어진 두 입자가 서로 연관되어 있고 한쪽의 측정이 다른 쪽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그런 사실이 이 실험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이 현상이 바로 양자얽힘입니다. 양자얽힘은 두 입자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즉각적 영향을 주는 것이죠. 1강년이 떨어져 있든 2강년이 떨어져 있든 10강년이 떨어져 있든 즉각적으로 영향을 줘요. 그게 양자얽힘입니다. 굉장히 이상하고 신기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죠. 양자역학에서는 이 두 개의 얽힌 전자가 별개의 입자가 아니라 동일한 입자예요. 양자장론에서는 심지어 모든 전자는 동일한 장에 있는 똑같은 전자입니다. 전자장이 우주 전체에 퍼져 있고 우리가 관측하는 전자는 단순히 전자장에서 에너지가 들뜬 곳이 전자로 관측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전자는 모두 동일한 것입니다. 서로 다른 게 아니라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3체인들은요, 여러분 바로 이 양자얽힘 현상을 이용해서 지구랑 즉각적 소통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두 개의 양성자를 서로 얽힌 상태로 만든 다음에 하나의 양성자를 지구로 보내서 즉각적 소통을 한다는 그런 개념인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것은 현재 관점에서는 이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실컷 얘기했는데 결론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니까 조금 허무하죠. 이런 3체인들의 생각은 사실 현재 과학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해요. 이론적으로. 왜냐하면 양자얽힘으로는요 어떤 정보를 전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이것이 상대성 이론의 광속 제한을 위반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왜냐면은 상대성 이론은 빛보다 빠르게 정보를 전달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공간의 팽창도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팽창하지만 물질이나 정보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공간 자체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성 이론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양자얽힘도 즉각적 작용이 일어나지만 이 즉각적 작용이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 어떤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얽힌 양성자를 이용해서 안드로메다에 있는 외계인 친구한테 메시지를 보낸다고 해봐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구에 있는 양성자를 측정을 해서 스핀을 확인했어요. 자, 그 다음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전달할 수 없어요. 그냥 내가 스핀을 확인할 뿐이에요. 그 다음에 쟤도 나랑 반대 스핀이 나오겠네. 그거지 서로 어떤 정보나 신호를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그냥 즉각적 작용이 일어났다.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상대성 이론을 위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 양자얽힘을 응용한 통신 기술이 현재 있습니다. 양자통신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활발히 연구 중입니다. 근데 이 양자통신 기술도 광속을 넘어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기술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들 착각하는데 마치 양자얽힘을 이용한 양자통신이라 그래서 광속을 초과한 즉각적 신호 전달,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기술이 아니에요. 양자통신도 광속을 넘을 수 없습니다. 자, 간단히 설명을 하면은 두 개의 얽힌 입자를요, A, B를 나눠 가집니다. 얽힌 입자를 일광년 떨어뜨린 거리에 이렇게 서로 나눠 가집니다. 자, 그런 다음에 A 입자를 측정을 하면은 얽혀 있는 B 입자의 파동함수가 붕괴되면서 이제 결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입자 C를 도입을 합니다. C가 이제 우리가 보낼 정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정보를 보내기 위해서 이 C를 조작을 합니다. 어떤 정보를 보내기 위한 조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C와 A의 관계에 대해서 측정을 해요. 그럼 역시 이 관계를 측정을 하면은 이 A가 교란이 되기 때문에 A와 얽힌 B 역시 똑같이 교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빛과 같은 고전적인,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고전적인 통신 수단을 이용해서 여기 측정을 해서 얘네 둘의 관계가 어때? 얘네 얼레리 꼴레리, 얘네 둘이 좋아한대, 뭐 사귄대, 싫어한대, 막 그런 관계를 측정을 했잖아요. 이 측정한 정보를 빛과 같은 고전적인 정보를 이용해 여기 멀리 떨어진 B에게 보냅니다. 그럼 B는 이 정보를 이용해서 이 C의 정보를 재현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A가 관계에 따라서 이 A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이 관계를 알면은 이 B를 얘로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빛과 같은 고전적인 통신 방법이 사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결국 정보를 빛보다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빛으로, 전자기파로 보내야 하니까요. 그 3체에 나오는 지자를 이용했던 즉각적 통신은 조금 SF적인 요소가 가미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양자통신 별거 아니네, 전자기파 보내는 거 똑같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통신은 보안에 취약해요. 전자기파 신호는 보낼 때 광범위하게 전달이 되잖아요. 이렇게 공간으로 전자기파 이렇게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가 마음만 먹으면 그 정보를 수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뛰어난 해커는 그 전자기파 신호를 암호화되어 있어도 풀 수가 있죠. 근데 양자통신은 이 처음부터 이 얽혀있는 매개체 A, B라는 얽혀있는 입자가 갖고 있지 않으면은 이 관계 측정에 대한 전자기파 신호를 안다고 하더라도 통신 정보를 해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자통신이 현재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이거를 이용하면은 순간이동이 가능합니다. 이건 또 재밌는 얘기죠. 이 A와 C에 대한 관계를 쭉 정보를 수신을 하면은 이 얽혀있는 B를 이 C와 똑같이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B와 C는 물리적 입자이기 때문에 이 B와 C가 정보가 똑같아진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C가 이 B로 순간이동을 했다는 거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왜냐면은 양자역학에 따르면은 우주의 입자들은 서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똑같은 입자입니다. 제가 로지텍 마우스를 쓰는데 저랑 똑같은 기종의 로지텍 마우스를 쓰는 분들이 여러분들 중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저의 로지텍 마우스와 여러분의 로지텍 마우스는 똑같은 마우스이지만 서로 구분할 수 있는 다른 마우스입니다. 하지만 우주의 기본 입자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정보가 똑같으면요, 완전히 동일한 입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B가 이 C의 정보랑 똑같아진다면은 순간이동을 한 것이죠. 이 기술을 양자순간이동이라고 불러요. 양자 텔레포테이션이라고 부르고 있죠. 근데 현재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놀랍게도 이 양자 텔레포테이션이 분자 수준까지 성공했습니다. 분자의 크기까지 순간이동에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2016년에 푸틴 대통령이 20년 이내로 양자 텔레포테이션 기술을 완성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농담이 아닌 게 대략 어느 정도 프로젝트냐면은 2400조에 들어가는 프로젝트를 실시를 합니다. 2016년에요. 2036년까지 완성을 한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전쟁 중이라서 계속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리 그 양자 텔레포테이션의 기술이 약간 개발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아봅시다. 이것을 알아봅시다. 이제 가만히 앉아서 우리 지구인들이 가만히 앉아서